이 약초들 내가 300년 전에 써봤어. 한의원에서 약초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68세 김영숙입니다. 위암 말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마지막 희망으로 한방 치료를 알아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약초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궁중에서 일하는 의녀의 기억이었습니다. 평생 약초는 커녕 한약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제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모든 일은 3개월 전, 그 악몽 같은 진단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고 아들 준호 가족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우면서 어지러웠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되더라고요.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며느리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에 병원 가기를 싫어하던 제가 결국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병원 순례는 한 달 넘게 계속되었어요. CT, MRI, 조직 검사. 제가 이런 복잡한 검사들을 받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의 표정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은 걱정된다면서도 괜찮을 거야 라며 애써 밝게 웃으려고 했고 아들 준호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밤잠을 설쳤어요. 특히 20살 대학생인 손녀 소율이가 가장 마음 아파했어요. 평소 저와 가장 가까웠던 아이인데 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부터 눈시울이 빨갛게 되어서는 제 앞에서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할머니, 괜찮죠? 아무것도 아니죠? 소율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진료실로 불렀어요. 선생님의 무거운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결과를 직감할 수 있었어요. 위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사기입니다. 진료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럼 얼마나? 아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3개월. 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제게 남았다는 거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족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정말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떠들썩했을 차 안이 마치 상가집처럼 침울했어요. 아무도 뭔가 말하려고 하다가도 입을 다물곤 했어요.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에 혼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3개월밖에 못 사는 건가? 소율이 대학 졸업도 못 보고 가는 건가? 이제 막 남편과 함께 좀 살만한 형편이 되어가는데 그때 문 밖에서 가족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해요? 최대한 희망을 가지라고 해야지. 포기하면 안 되니까. 할머니, 정말 3개월밖에 못 사시는 거야? 소율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는 건 감당할 수 있어도 가족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건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항암 치료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해 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도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치료를 받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차가운 항암제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몇 시간 후부터 시작된 극심한 구토와 메스꺼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건 치료 시작 2주 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보니 머리카락이 가득했어요. 거울을 보니 이미 군데군데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정말 암 환자구나라는 현실이 확실히 다가왔어요. 가족들은 제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다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요. 남편은 밤마다 혼자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준호는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실수를 연발했대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주 울었어요. 평소에 서로 서운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게 다 무의미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뭐든지 해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있구나 싶어서요. 손녀 소율이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병원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친구들과 놀러 가야 할 나이인데 할머니 걱정에 집에서만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소율아, 넌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싫어요.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두 번째 항암 치료 후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종양의 크기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부위로 전이가 더 진행된 상태였어요.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의 말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뜻이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날 밤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하는 거였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엿들었는데 모두들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 다른 병원도 알아보자. 혹시라도 소율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지?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제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생각하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입맛도 없었고 뭘 먹어도 토해버렸거든요.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이미 사람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같은 병실에 입원한 최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영숙 씨, 한방 치료는 생각해 보셨어요? 순자 할머니도 암 환자였는데 현대의학과 함께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의사 선생님이 포기했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처음엔 미신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가족들에게 한방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모두들 찬성했어요.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보자는 거였죠. 인터넷으로 여러 한의원을 알아보고 암 환자 치료 경험이 많다는 박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한의원에 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제발 이번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면서요.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약초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한의원에 와본 적이 없는데 왜 이 냄새가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박한의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인자한 분이셨어요.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약초실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에는 수십 가지의 약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이름과 효능이 적힌 라벨들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그 약초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무엇인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신비로운 경험이 시작된 건 약초들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낯선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마치 300년 전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생생한 기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데 과연 이 기억들이 저를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약초실에서 그 약초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마치 머릿속에 누군가가 기억을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300년 전 조선시대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약초를 다루는 모습, 궁궐의 처마, 촛불이 깜빡이는 방. 그런데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졌어요. 이 약초는 감초네요. 기를 보하고 독을 해독하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박한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평소에 한방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약초에 대한 지식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강렬한 현기증이 일어났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박 선생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저는 꿈을 꾸었어요.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선시대 중종임금인 시절 궁중에서 일하는 의녀 춘향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약초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여 10살에 궁궐로 들어와 의녀가 되었죠. 스승은 당대 최고의 의녀였던 김의녀였고 저는 그분 밑에서 15년간 모든 의술을 배웠어요. 특히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암이라는 말 대신 척추라고 불렀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포기하는 병이었죠. 하지만 저는 특별한 약초 배합법을 개발해서 많은 환자들을 살렸어요. 그 비법은 7가지 약초를 특별한 비율로 배합하는 거였어요. 감초 3돈, 황기 5돈, 인삼 2돈, 당귀 4돈, 백출 3돈, 복령 4돈, 그리고 마지막에 천마 1돈을 넣는 거였죠. 이걸 새벽 4시에 시작해서 정확히 7번 끓여야 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춘향으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중종의 후궁 중 한 분이었어요. 복부에 큰 종양이 생겨서 다른 어떤 의원도 손을 대지 못했는데 저의 7가지 약초 처방으로 완전히 치료했던 일이었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한의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박한의사 선생님과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손녀 소율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1시간 넘게 깨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하지만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정말로 300년 전에 살았던 것 같은 생생한 기억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아까 약초에 대해 말씀하신 건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꿈에서 본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진짜 기억 같다고요. 선생님, 혹시 제가 말한 처방이 맞나요? 감초, 황기, 인삼, 당귀, 백출, 복령, 천마를 그 비율로 섞는 게 맞나요? 박 선생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 그건 아주 고전적인 처방인데 요즘엔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정확한 비율까지. 도대체 어떻게? 가족들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한약도 안 먹어본 제가 갑자기 전문적인 한방 지식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열이 나서 헛소리하는 건 아니죠? 아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어머니가 말씀하신 처방을 바탕으로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약초를 다리는 과정에서도 저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물은 반드시 우물물을 써야 하고 처음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야 해요. 그리고 정확히 1시간씩 7번 끓여야 해요. 박 선생님이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30년간 한의사를 했는데 이렇게 정확한 고전 처방을 아시는 분은 처음 봐요. 첫 번째 한약을 먹은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째 못 먹고 있던 밥이 갑자기 당기는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 안 먹던 죽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밥 말이에요. 소율아, 할머니 밥 좀 가져다 줄래? 할머니, 정말요? 밥을 드시겠다고요?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3주 동안 거의 물만 마시고 있던 제가 밥을 달라고 한 거니까요.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맛있었어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밥의 달콤한 맛이 느껴졌어요.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몸에 힘이 도는 것 같았어요. 한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종양 표지자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다른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어요. 한방 치료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제가 갑자기 한방 지식을 알게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가 가장 의심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미영아,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정말 생생한 기억 같아서 남편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환상을 보는 건 아니야?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전생에 경험했던 일이라고요. 그 기억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거든요. 더 놀라운 일은 다른 환자들과 대화할 때였어요. 같은 병동에 입원한 다른 암 환자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옆 병실에 간암 환자 할아버지를 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분의 처방전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혹시 간이 많이 아프세요? 오른쪽 옆구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울금과 부자를 써서 간에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증상이 정확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병원 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7번 병실 할머니가 신기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어느 날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제 친구 보고 뭔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방암인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환자 가족들, 간병인들, 심지어 의료진들까지도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박 한의사 선생님도 저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제가 30년간 한의학을 공부했는데 어머니만큼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게 본 건 아니었어요. 일부 의료진들은 저를 의심스러워했어요. 환자가 갑자기 의사 행세를 한다고? 이상하네. 혹시 어디서 한의학을 배운 적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부한 걸 수도. 이런 의심들이 있었지만 제가 맞춘 진단들이 계속 정확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약 치료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꿈에서 다시 춘향의 기억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춘향이 궁궐에서 마지막으로 치료했던 환자가 바로 중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였어요. 인수대비가 위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모든 어의들이 포기했을 때 춘향만이 특별한 처방으로 완치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춘향은 다른 어의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여자가 남자 어의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인다는 게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결국 춘향은 거짓 누명을 쓰고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억울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춘향의 억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제게 전해진 거였어요. 그날 오후 박한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70대 노 교수님이었는데 한의학사를 연구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이덕수 교수님이신데 조선시대 의학사 전문가세요. 어머니가 아시는 처방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이 교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춘향이라는 의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중종 때 궁중의녀였죠. 특히 적취, 그러니까 암 치료에 뛰어났던 이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춘향의녀는 아주 옛날 기록에만 간단히 나오는 인물인데 제가 춘향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녀의 스승, 치료법, 심지어 인수대비를 치료한 일까지. 이 교수님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국립중앙도서관이죠. 조선왕조실록에서 중종 12년 인수대비 치료 기록 좀 찾아주세요. 네. 의녀 춘향 관련해서요. 30분 후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이네요. 기록이 정확히 일치해요. 인수대비의 위질한 치료, 의녀 춘향의 특별한 7가지 약초 처방.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같아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간병인들도, 간호사들도. 그런데 어머니, 이 기록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문서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바로 그 춘향이었던 것 같아요. 전생에 이 교수님이 더 자세한 조사를 했어요.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춘향 의녀의 기록을 더 찾아보니 그녀가 마지막에 한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요? 네, 300년 후 내가 다시 태어나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하리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춘향 의녀가 죽은 날이 음력으로 정확히 어머니가 태어난 날과 같아요. 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손녀 소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전생이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아니, 분명해. 내가 바로 춘향이야. 3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한방 지식을 알게 되었는지, 왜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모든 게 설명되었어요. 이 교수님의 발표 이후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의료진들이 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외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주치의 선생님도 저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것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박한의사 선생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저와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춘향, 아니, 할머니. 할머니가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300년 전 지식과 현대의학을 결합하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제가 진단한 환자들이 하나둘씩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옆 병실의 가남 할아버지는 제가 추천한 한약 처방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영숙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병동에서도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폐암, 간암, 대장암, 각각 다른 암이었지만 저는 춘향의 기억으로 모든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며 울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보니 춘향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저씨, 희망을 가지세요. 폐의 열독을 빼고 기혈순환을 도우면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처방을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살 희망이 생겼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제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어요. 병원장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놀랍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의료진들도 저에게 한방 지식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레지던트 의사들이 찾아와서는 정중하게 질문했어요. 할머니, 혹시 이 환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진단하고 처방을 알려주면 그들이 꼼꼼히 메모하면서 배우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 자신의 상태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죽음을 앞두고 있던 제가 이제는 다른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진 거예요. 정기검사 결과도 계속 좋아졌어요.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전이 되었던 부위들도 호전되고 있었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이런 빠른 회복은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춘향의 힘이라는 거요. 300년 전 억울하게 죽었던 춘향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의술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거였어요. 가족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제가 이상해졌다고 걱정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손녀 소율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는 전생에 조선시대 의녀였대. 정말 신기하지? 남편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네. 3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도 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다니.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예요. 춘향의 기억이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저는 더 큰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300년 전 춘향이 왜 억울하게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저는 춘향의 한을 풀고 진정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300년 전 춘향은 단순히 뛰어난 의술 때문에 질투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궁중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어요. 중종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를 지지하면서 기득권층과 대립하고 있었죠. 춘향은 중종과 인수대비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개혁파로 분류되었어요. 그런데 중종 14년 기묘사화가 일어나면서 조광조와 개혁파들이 숙청되었어요. 그때 춘향도 함께 몰락하게 된 거였어요. 춘향이 인수대비를 독살하려 했다는 거짓 고발이 들어온 거죠. 의녀 춘향이 어머니 마마를 해하려 했다니. 어찌 그런 일이. 하지만 이미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어요. 춘향은 고문을 받으며 죄를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거부했어요. 지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어찌 어머니 마마를 해치려 했겠습니까? 하지만 춘향의 억울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늘이 아시리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나는 다시 돌아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리라. 이것이 춘향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300년 후 저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거였어요. 꿈에서 이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춘향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그 깊은 한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춘향이 다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거요. 과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그 깨달음과 함께 제 몸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치 막혔던 기운의 통로가 완전히 뚫린 것 같았어요. 춘향의 한이 풀리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치유의 힘이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거야말로 종양이 거의 사라졌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CT 영상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3개월 시한부였던 환자가 한 달 만에 이런 회복을 보인다는 건. 박한의사 선생님도 제 맥을 짚어보시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20대 청년의 맥박 같아요. 가족들은 기뻐서 울었어요. 특히 손녀 소유리가 제일 기뻐했죠. 할머니, 정말 나았어요? 정말로요? 그래, 소유라. 할머니가 완전히 나았단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춘향의 300년 한이 풀리면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려. 이 교수님도 다시 찾아와서 놀라움을 표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춘향 의녀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어요. 다시 돌아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리라는 그 말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거든요. 제가 완전히 회복되자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를 의심하던 의료진들도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병원장이 직접 저를 찾아와서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할머니, 저희 병원에서 한방양방 협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경험을 많은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춘향의 기억 속에 있는 수많은 치료법들을 현대의학과 결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협진 환자는 50대 여성분이었어요.
유방암 2기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구토도 심하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맥을 짚어보니 춘향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환자분, 포기하지 마세요. 현대 항암 치료와 함께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면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한약 처방과 생활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후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정말 기적 같아요. 구토도 멈췄고 기운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성공 사례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춘향의 의술이 현대에도 충분히 통한다는 거요. 어느 날은 어린 백혈병 환자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 아이가 겨우 7살인데 백혈병이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어머니의 절절한 호소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춘향의 기억 속에는 어린이 질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회복력이 훨씬 좋아요. 현대 치료와 함께 아이의 타고난 생명력을 키워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치료 과정을 도와드렸더니 몇 달 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저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 저는 춘향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것이 바로 춘향이 바라던 일이었구나.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일부 보수적인 의료진들은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환자가 의사 행세를 한다니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민간요법으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이런 비판들이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실제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환자들과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춘향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0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춘향의 한이 점점 풀려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의료진들과의 협력이었어요. 처음엔 의심하던 젊은 의사들도 점점 저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레지던트 의사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의학의 본질은 환자를 낫게 하는 거잖아요. 방법이 현대의학이든 전통의학이든 상관없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젊은 의료진들이 열린 마음으로 전통의학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춘향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완전히 회복된 지 3개월 후 저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한방양방 협진 센터를 만들고 저를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정식으로 의료진과 함께 일해주시면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만의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아들 준호의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손녀 소율이도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대에 진학해서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 영향으로 손녀가 의료인의 꿈을 갖게 된 거니까요. 남편도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생겼네.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큰 세상을 위해 일해도 돼.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춘향 한방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정식 진료를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난치병 환자들,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고생하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중점을 둔 건 환자와의 소통이었어요. 춘향의 기억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도 환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었거든요.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해요. 이런 접근법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정서적 치유도 병행하니까 효과가 훨씬 좋았거든요. 6개월 후에는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제 이야기가 뉴스와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전생의 기억으로 암을 이겨낸 할머니, 300년 만에 돌아온 조선시대의 은여, 이런 제목들로 기사가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실제로 환자들이 나아지는 게 더 중요했어요. 매일 진료를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어요. 60대 할아버지였는데 간암 말기로 가족들이 모두 포기한 상태였어요. 할머니, 저는 이미 글렀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춘향의 기억 속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예요. 5개월간의 치료 끝에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분이 가족들과 함께 감사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그 기쁜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춘향이 이 시대에 다시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요. 과거의 한을 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치유자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거든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으니까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 어머니, 아내였다면 이제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매일 저의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보,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네. 힘내. 아침마다 저를 격려해주는 남편을 보면 정말 고마워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저를 위해 이렇게 헌신해주니까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도 치유센터 운영을 도와주고 있어요. 준호는 행정 업무를, 미영이는 환자 상담을 맡아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다니. 미영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가장 큰 변화는 손녀 소율이에요. 정말로 의대에 진학해서 저희 뒤를 이으려고 하고 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예요. 현대 의학과 전통의학을 모두 공부해서 할머니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소율이의 꿈을 듣고 있으니 춘향의 의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요즘 저는 춘향의 치료법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교수님과 박한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춘향의녀의 300년 만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 준비 중이에요. 이 책이 나오면 전국의 의료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의 말처럼 춘향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환자들이 찾아와요.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해외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희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는 특별한 환자가 왔어요. 10살짜리 백혈병 아이였는데 제가 처음 도왔던 7살 아이와 비슷한 경우였어요. 할머니, 이 아이도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으려 했던 그때의 마음 말이에요. 물론이에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강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의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 춘향이 이 시대에 다시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요. 밤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30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춘향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춘향아, 이제 됐다. 내 한이 풀렸어.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 가끔 꿈에서 춘향을 만나요. 이제는 슬프고 억울한 표정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고마워요. 영숙 씨. 덕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춘향아, 내가 더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지금 제 나이 69세. 의학적으로는 기적적인 완치를 이룬 지 2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모두 선물 같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 기도를 해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춘향의 기억은 이제 제 기억이 되었어요. 300년 전의 지혜와 현재의 경험이 하나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납니다. 제가 바로 그 증명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큰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치유센터에서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춘향의 마음으로, 영숙이의 사랑으로, 그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요. 3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전생의 기억으로 되찾은 새로운 삶.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도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걸 제가 경험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치유의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저는 오늘도 춘향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아픈 이들이 치유받고 모든 절망하는 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오늘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상상과 창작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허구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아픔과 회복,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셔도 좋고,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